계약서 한 장이 있습니다. 고용주 란에는 아버지, 피고용인 란에는 25살 딸. 근무 시간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업무 내용은 아침밥, 장보기, 빨래, 청소, 저녁 산책, 동행. 월급 72만 원. 이 계약서가 중국 SNS에 올라간 순간 댓글 수천 개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이상했어요. 비난이 아니라 부러움이었습니다. 나도 쓰고 싶다. 양식 좀 공유해달라. 농담 같죠?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 이 계약서를 진짜로 쓰는 청년들이 있어요. 적게는 500만, 많게는 1000만 명까지도 추산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지금 한국까지 넘어오고 있어요. 이 현상의 이름은 전업자녀. 전업주부가 아니라 전업자녀입니다. 자녀가 집에 취직하는 거예요. 중국 SNS 샤옹수에 이 키워드를 검색하면 관련 게시물이 4만 건이 넘고, 더우반이라는 커뮤니티에는 전업자녀 업무교류센터라는 그룹까지 생겼습니다. 8,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절반 가까이가 전업자녀를 하고 싶다고 답했어요. 부정적으로 본 사람은 그 절반에도 못 미쳤죠. 그런데 이걸 듣고 있으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중국에서 이런 현상이 터진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이 청년들이 어떤 구조 안에서 자랐는지를 봐야 합니다. 중국에는 6대1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빠, 엄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어른 6명이 아이 1명에게 모든 자원을 쏟는 구조입니다. 1980년부터 35년간 이어진 한 자녀 정책이 만들어낸 가족 형태예요. 한국처럼 캠페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둘째를 낳으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줄 정도로 강력하게 집행했죠. 이 구조 안에서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족 전체의 프로젝트가 됩니다. 최고의 음식, 최고의 과외, 최고의 대학. 어른 6명의 월급과 저축과 기대가 전부 이 한 아이에게로 흘러갔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소황제라고 불렀습니다. 작은 황제라는 뜻이죠. 그런데 소황제가 받은 건 사랑만이 아니었어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취직하고 집 사고 결혼하고 우리를 부양해라. 집안의 모든 희망이 이 한 아이에게 집중된 겁니다. 자식이 하나밖에 없으니 대학은 당연히 보내야 했고 한 자녀가 기본값이 되면서 교육 경쟁은 더 치열해졌어요. 사실 이게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 경제는 연평균 10% 성장률을 보였어요. 특출나게 뛰어나지 않아도 대학만 졸업하면 괜찮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고, 세계의 공장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일자리의 양뿐 아니라 질도 높아졌습니다. 해외에서는 중국이 수십 년 안에 미국 경제를 추월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죠. 그리고 이 시기에 부모 세대는 확실한 경제적 기반을 쌓았습니다. 대략 1970년대생 전후인 이들은 1990년대 국유기업 민영화와 부동산 시장 개방의 수혜를 정면으로 받은 세대예요. 도심 부동산을 헐값에 매입한 사람들은 현재 수십억 원대 자산가가 되어 있고,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고도 성장기에 기회가 많았던 세대라 중산층 비율이 높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전업자녀라는 현상이 성립하려면 월급을 줄 수 있는 부모가 있어야 하거든요. 현재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사이에 놓인 가장 큰 강은 자산입니다. 부모 세대는 인플레이션 이전에 자산을 노동으로 살 수 있었던 마지막 세대이고, 자녀 세대는 아무리 일해도 그 격차를 좁힐 수 없는 첫 번째 세대예요. 이 간극이 전업자녀를 가능하게 만든 경제적 토대입니다. 그런데 2010년대 후반, 마치 일본의 버블이 터진 것처럼 중국 경제도 벽에 부딪힙니다. 성장률은 둔화됐고 취업시장은 얼어붙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시장은 무너졌고 IT 업계는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한때 수백만 명이 일하던 사교육 시장은 정부 규제로 거의 사라졌습니다. 여기까지였으면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는 문제가 하나 더 있었죠. 소황제들이 전부 대학에 갔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졸업생은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2025년 중국 대학 졸업생이 1222만 명입니다. 서울 인구와 맞먹는 수가 한꺼번에 쏟아진 거예요. 석사, 박사까지 포함하면 취업 시장에 몰려드는 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죠. 졸업생 10명 중 9명이 한 달에 한화 190만 원을 넘지 못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이 상황에서 중국 청년들 사이에 100년도 더 전에 쓰인 소설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쉰이라는 작가가 1919년에 쓴 단편 콩이지예요. 콩이지는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가난한 지식인인데, 이 사람한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절대 긴 겉옷을 벗지 않아요. 그 옷은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지식인만 입는 옷이거든요. 벗는 순간 자기가 지식인이 아니라 그냥 실패한 사람이 되니까 찢어지고 때가 묻어도 끝까지 입고 다닙니다. 중국 청년들이 이걸 자기 이야기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귀라는 긴 옷을 벗지 못해서 배달도 공장 일도 못한다.
이 흐름을 콩이지 문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신조어가 있어요. 란웨이화라는 말입니다. 란웨이로우는 작은 부족으로 공사가 멈춘 미완성 아파트를 뜻하는데 여기에 아이를 뜻하는 와를 붙인 겁니다. 부모가 수십 년간 돈을 쏟아부어 교육시켰는데 졸업을 해도 완성되지 않은 아이, 분양은 됐는데 입주를 못하는 아파트처럼 학위는 있는데 쓸 곳이 없는 청년, 실제로 중국에서 돈을 내고 분양받았는데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입주를 못하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라 이 비유가 특히 와닿았던 거죠. 그렇다면 이 청년들은 처음부터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단계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내이주안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무한 경쟁이에요. 남들보다 더 공부하고 더 스펙을 쌓고 더 오래 일하면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시기입니다. 중국에는 구국주6이라는 근무 문화가 있었어요. 아침 9시 출근, 밤 9시 퇴근, 주 6일 근무.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사람들이 넘쳐났죠. 그래서 나온 게 탕핑입니다. 바닥에 드러눕는다는 뜻이에요. 경쟁을 거부하고 최소한만 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탕핑의 본질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소극적인 저항이었어요. 열심히 해봤자 부자가 될 수 없고 자산 격차는 노동으로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데 그렇다고 정부의 정면으로 반항할 수도 없다.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모두가 이렇게 하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결국 정부도 손을 쓸 것이다. 이런 논리였죠. 탕핑이 부상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살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도시가 봉쇄되고 경제 성장률마저 둔화되면서 쌓여있던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바이란입니다. 아예 썩도록 내버려 둔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저주를 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았고 절망은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었죠. 취직은 안 되고 반항도 못하고 눕는 것도 한계가 있고 결국 이들이 찾아낸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전업자녀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정부가 탕핑이라는 단어는 금기어로 지정해서 검열했는데 전업자녀라는 말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만 중앙통신사의 분석이 흥미로워요. 탕핑은 체제에 대한 저항 뉘앙스가 있지만 전업자녀에는 효도라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실업 상태에 있으면서도 불만 대신 가족 안에서 역할을 찾게 만드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훨씬 다루기 쉬웠던 겁니다. 그런데 전업자녀가 가능했던 이유가 청년들의 선택만은 아닙니다. 부모가 받아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일자리가 있어야 취직이 가능하듯 부모가 허락해야 전업자녀도 가능합니다. 단순히 부모가 돈이 있어서만은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저임금 현장에서 고생하는 걸 부모도 원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교육에 투자한 시간과 돈을 생각하면 차라리 집에서 함께 지내는 게 낫다는 판단이 작용하는 거죠. 게다가 부모 입장에서 전업자녀는 손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집안일은 해결되고 병원 동행도 되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울 수 있어요. 간병인을 고용할 수도 있지만 간병인한테서 사랑이나 유대감을 느끼기는 어렵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성인이 돼서 멀리 살면 서운했을 텐데 전업 자녀를 하면 사이도 좋아지고 정서적 안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줄 용돈에 조금 더 얹어서 집안일과 정서적 돌봄까지 받는다면 양쪽 모두에게 나쁘지 않은 거래인 거죠. 자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눈치도 보이고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역할이 생기면 미안함이 줄고 부모와도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중국 관영 매체 인민망조차 전업자녀가 가능해진 건 일부에게 그만한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며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겹친 결과라고 분석했을 정도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전업자녀의 결이 하나가 아니라는 게 보여요. 앞서 말한 산시성 25살 여성은 구직 실패 후 돌아온 경우입니다. 아버지는 중학교 교사, 어머니는 옷가게 주인. 이 부모와 계약서를 쓰고 월 72만 원을 받으며 고향에서 다시 구직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상하이 40대 남성 리 씨는 상황이 달라요. 어머니가 편찮아서 병원 동행과 생활보조를 맡기로 하고 월 2만 위안, 약 4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허난성 21살 여성은 공무원 시험에도 대학원 시험에도 떨어진 뒤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돌보고 있어요. 이건 전업손주라고 불리는 현상이죠. 사정은 제각각이지만 공통점은 하나예요. 밖에서는 자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중국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지금 98대 1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자리는 6,000명 넘는 지원자 중 1명만 뽑아요. 전업자녀를 하면서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일종의 충전 기간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충전 기간이 길어지면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2024년 중국 온라인을 뒤흔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33살 여성이 고향을 떠나 월세방에서 혼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사망한 채 발견된 거예요.
명문대를 나왔고 회계사 경력도 있었지만 몇 차례 시험에 떨어지면서 점점 고립됐습니다. 웨이보에서 수천만 회 조회되면서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어요. 정부는 일부 내용이 과장됐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과장 여부와 별개로 이 사건에 이토록 강한 반응이 나온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자기 이야기처럼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중국만의 이야기일까요? 사실 비슷한 흐름은 30년 전 일본에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1990년대 버블 경제가 무너지면서 대학만 졸업하면 대기업 취직이 보장되고 한 번 입사하면 정년까지 일할 수 있던 사회가 하루아침에 뒤집혔어요. 종신 고용제가 무너지고 신규 채용이 얼어붙고 이 시기에 취업 전선에 나서야 했던 청년들은 빙하기 세대라 불렸습니다. 취직을 할 수 없으니 독립도 사치였죠. 이들은 부모 집에 머물기 시작했고 히키코모리, 프리터족, 패러사이트 싱글 같은 다양한 이름이 붙었어요. 기성세대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처지를 인정하면 몸쓰는 일이라도 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부모 집에 자리 잡은 청년들은 자괴감만 빼면 생각보다 편한 환경에 금방 적응했고 일할 동기는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부모가 은퇴해도 연금이 나오니까 당장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 상태가 10년, 20년, 30년 이어지면서 지금 터지고 있는 게 8050 문제입니다. 당시 20대였던 청년이 50대가 됐고 부모는 80대가 됐어요.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은 연금으로 생활이 되지만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소득이 완전히 끊기는 구조죠. 실제로 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 부모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시신을 집에 둔 채 연금을 타쓰다 적발되는 사건이 일본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50대가 된 자녀가 혼자 남겨졌을 때 사회 경험도 없고 이력서에 쓸 경력도 없고 30년간 단절된 인간관계를 복구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중국의 전업자녀가 이 길을 따라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조건은 더 가혹해요. 중국의 출생아 수가 2025년 792만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1.0 미만이에요. 일하는 젊은 사람은 줄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늘어나는 구조가 이미 시작됐죠. 일본이 30년에 걸쳐 천천히 겪은 일을 중국은 훨씬 압축된 속도로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업 자녀를 고용하고 있는 부모 세대의 재정이 바닥나면 그 계약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 흐름은 이미 한국에도 와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39살 A씨는 대학원까지 나왔지만 취직을 하지 않았어요. 한때 아버지 첨가물 가게를 도왔지만 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할 일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하루 일과는 식사 준비, 청소, 반려견 산책, 서울 대기업에서 일하던 30살 B씨는 몸과 마음이 지쳐서 고향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부모님 출근 배웅, 빨래, 병원 예약, 택배 수령, 고장난 가전 AS 맡기기. 이게 지금 B씨의 일과입니다. 과거에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자녀를 뜻하는 말은 있었죠. 캥거루족, 니트족. 하지만 이 용어들이 의존 상태에 초점을 맞춘 거라면 전업자녀는 가정 안에서의 역할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점에서 결이 달라요. 사회적 직업은 없지만 집안일이라는 구체적인 노동을 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와 자기를 구분하려는 거죠. 유튜브에는 한국 전업자녀들의 브이로그가 올라오고 있어요. 부모님 생일에 돼지갈비찜을 만들고 아버지 어깨를 안마해드리는 일상. 댓글창에는 자조와 공감이 뒤섞여 있습니다. 3일 파업했다가 눈치 보여서 다시 청소기 잡았습니다. 웃기면서도 묘한 씁쓸함이 있죠. 한국에서 직장도 없고 구직도 하지 않는 쉬었음 상태에 20에서 30대가 71만 9천 명이에요. 이 중 4명 중 3명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취업 준비자나 실업자보다 많다는 게 지금 한국 청년 고용시장의 현주소예요. 전업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디서나 갈립니다. 집안일이라도 맡기면 서로 덜 불편하고 아이가 역할을 찾는 것 같아 안심이 된다는 부모가 있어요. 반대편에서는 대학까지 보내놓았는데 왜 집에만 있느냐며 답답해하는 부모도 적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맞다고 단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양쪽 다 이 상황을 원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점이죠. BBC가 2025년에 보도한 중국 청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루 식비를 한화 1,400원으로 줄여서 6년간 약 2억 원을 모은 29살 남성이에요. 팔로워들이 물었습니다. 결혼하면 배우자와 아이도 이렇게 살 거냐고, 최종 목표가 뭐냐고. 그의 대답은 짧았어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미래를 그릴 수 없는 사람은 절약을 하든 전업자녀가 되든 결국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결국 전업자녀라는 현상은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어른 6명이 모든 걸 쏟아 키운 아이가 사회에 나갔을 때 설 자리가 없으면 그 아이는 어디로 가는가? 답은 나와 있어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씁니다. 준비 기간이 될지 도피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상황이 개선되면 이 계약서는 잠시 머물다 간 기록이 될 수도 있고, 개선되지 않으면 일본의 30년이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반복될 수 있어요. 다만 그 계약서에는 유효기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부모의 재정이 곧 유효기간이니까요. 콩기지는 다리가 부러진 뒤에도 긴 옷을 벗지 못한 채 술집 문턱을 넘었고, 어느 날부터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100년 전 소설 속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중국 청년들이 스스로를 콩이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계약서의 유효기간이 다했을 때 이들이 벗을 수 있는 건 긴 옷일까요? 아니면 다시 쓸 수 있는 건 새로운 이력서일까요? 그건 아마 이 사회가 어떤 문을 열어두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